어머니, 그곳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얇은 잠옷 차림으로 바닥에 앉아 계셨어요. 하얀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어머니, 이게 무슨,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어머니 곁에 다가갔어요. 손목의 끈을 풀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났어? 진아였습니다. 그녀는 다용도실 문 앞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목소리였지요. 진아는 한숨을 내쉬며 거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거실로 나와 설명할게. 설명요. 지금 어머니를 이렇게 묶어놓고 설명이라고요? 오늘도 희망과 위로가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해 별빛 인생 은빛 사연이 문을 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마음은 저희 채널이 더욱 풍성한 이야기로 가득 차는 원동력입니다. 잠시 후 가슴 먹먹한 감동과 잔잔한 용기가 가득한 사연을 만나보세요.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의 냄새는 아직도 코끝에 남아 있습니다. 공항 라운지의 커피 향, 비행기 좌석의 낡은 가죽 냄새, 그리고 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코를 찌른 소독약 냄새.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냄새가 내 인생 전체를 뒤흔들 사건의 서막이었다는 것을. 11월 중순 싱가포르 학회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4시였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지만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어요. 가슴 한편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지요. 저는 노현우, 42살의 대학 교수입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결혼한 지는 8년째, 아내 진아는 미술관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가 없었고 2년 전부터 82세 노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머니 배정자 여사, 40년간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셨던 분이셨어요. 정년퇴임 후에도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과 고든 자세를 유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책을 읽으시거나 서예를 하시며 시간을 보내셨지요. 가끔은 오래된 학생들이 찾아와 인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혼자 지내시다가 제 권유로 저희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25평 아파트는 결코 넓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작은 방 하나로도 충분하다며 흔쾌히 이사 오셨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평소라면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계시거나 주방에서 차를 드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아내 진아가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힘들었지? 진아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건조하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긴 생머리는 어깨 위로 흘러내렸고 검은색 터틀넥 니트가 그녀의 날씬한 체형을 감싸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화장기가 없는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아, 친정에 가셨어. 며칠 전에.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친정이요? 어머니가. 진아는 그제야 노트북에서 시선을 떼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짜증 섞인 무언가가 어려 있었어요. 왜? 이상해. 가끔은 친정 가실 수도 있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40년 가까이 친정과 연을 끊고 사셨어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외삼촌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어머니는 친정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결혼 후 겪은 어떤 일 때문이었다고만 들었지요.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지만 어머니가 그토록 오랜 세월 지켜온 선을 갑자기 넘으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언제 돌아오신대요? 글쎄, 일주일쯤 어머니가 알아서 연락하시겠지. 진아의 대답은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답변처럼 매끄러웠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노트북 키보드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거실에서 저는 캐리어를 끌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어머니 방문을 바라봤어요. 문틈 사이로 어둠만이 보였습니다. 방 안에는 어머니 특유의 은은한 백합 향이 남아있을 텐데 지금은 그 향기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지요.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되리라는 것을. 왜 그 순간 전화를 걸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그 밤을 떠올리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어머니께 직접 전화 한 통만 드렸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아내의 말을 곱씹었어요. 친정에 가셨다는 어머니. 40년간 단 한 번도 가지 않으셨던 그곳에 갑자기 가셨다니. 옆에서는 진아가 등을 돌리고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평온한 숨소리였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6번째 시도에서야 포기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전화를 가까이 두시던 분이었는데 말이지요. 어머니 핸드폰 번호 좀 알려줄래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진아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토스트를 접시에 담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핸드폰 고장 나셨대. 새로 바꾸신다고 하셨어. 그럼 친정 전화번호라도요. 나도 몰라. 어머니가 알아서 연락하신다니까 기다려봐. 진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토스트 위에 버터를 바르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칼질이 평소보다 거칠었지요. 대학 강의실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학생들 앞에 서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칠판에 그래프를 그리다가 손이 멈췄지요. 교수님 괜찮으세요? 앞자리에 앉은 여학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수업을 이어갔지만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수업을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외삼촌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남동생이신 외삼촌은 부산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삼촌, 저 현우예요. 어머니 혹시 거기 가셨나요? 네, 어머니. 아니, 여기는 안 왔는데. 외삼촌의 목소리가 의아함으로 물들었습니다.
누나가 여기 올 일이 있나? 40년 동안 한 번도 안 왔는데. 무슨 일 있니? 아, 아니에요.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진아가 거짓말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왜? 어머니는 대체 어디 계신 걸까요? 그날 저녁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또다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어제보다 더 진한 냄새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진아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요. 왜 이렇게 일찍 와? 어머니 친정 안 가셨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진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나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무슨 소리야? 가셨다니까. 외삼촌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거기 안 가셨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만이 낮게 울렸지요. 진아는 등을 보인 채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알았어. 사실은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셔. 뭐라고요? 어머니가 치매 초기래. 내가 혼자 모시기 힘들어서 전문가한테 맡긴 거야. 당신한테 말하면 반대할 것 같아서 못했어. 진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제 반응을 살폈어요. 어느 병원인데요? 당장 모셔올게요. 지금은 안 돼. 적응 기간이 필요하대. 2주 후에 면회 가능하대. 2주요? 말도 안 돼요. 지금 당장 주소 알려주세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아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손을 들었어요. 왜 이래?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한 일인데. 당신이 출장 간 사이에 어머니가 얼마나 이상한 행동하셨는지 몰라. 어떤 행동이요? 밤에 집을 나가려고 하시고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고 병원 가보니까 초기 치매래. 진단서도 있어. 진아가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셨습니다. 제가 출장 가던 날 아침 어머니는 손수 김밥을 싸주시며 조심히 다녀오라고 하셨지요. 병원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내일 얘기하자. 너무 늦었어. 진아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어두운 거실에 홀로 남았어요.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진아의 눈빛, 떨리는 목소리, 소독약 냄새, 그리고 어머니의 침묵. 모든 조각이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 저는 갈증에 잠에서 깼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던 중 복도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찬 공기가 발목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흐느끼는 소리, 낮고 떨리는 누군가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뒷베란다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문을 열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아니, 그랬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어떤 선택이 옳았는지 지금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희미한 울음소리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뒷베란다로 이어진 다용도실, 평소엔 늘 열려있던 그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손바닥에서 땀이 배어 나왔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웅크린 누군가의 형체가 보였어요. 타일 바닥 위 세탁기와 선반 사이 좁은 공간. 얇은 끈이 그분의 손목을 묶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벽의 스위치를 눌렀지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그곳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얇은 잠옷 차림으로 바닥에 앉아 계셨어요. 하얀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어머니, 이게 무슨...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어머니 곁에 다가갔어요. 손목의 끈을 풀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났어? 진아였습니다. 그녀는 다용도실 문 앞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목소리였지요. 진아는 한숨을 내쉬며 거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거실로 나와. 설명할게. 설명요? 지금 어머니를 이렇게 묶어놓고 설명이라고요? 어머니가 위험하니까 그런 거야. 밤에 집을 나가시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 마세요. 저는 어머니의 끈을 풀고 조심스럽게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를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리고 따뜻한 물을 떠다 드렸지요. 현우야.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을 때 진아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지요. 당장 설명하세요. 어머니를 왜 그렇게 가둬놨어요? 가둔 게 아니야. 안전을 위해서였어. 안전이요? 추운 다용도실 바닥에 묶어놓는 게 안전이에요? 진아는 찻잔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치매야. 초기 치매. 밤에 이상한 행동하시고 집을 나가려고 하시고 병원 진단서도 있다니까. 진단서를 보여주세요. 지금은 없어. 병원에 맡겨놨어. 어느 병원이요? 그건 내일 알려줄게. 진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손가락이 찻잔 손잡이를 계속 만지작거렸지요. 저는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당신 지금 거짓말하고 있죠? 무슨 소리야? 왜 내가 거짓말을? 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에요. 제가 출장 가기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셨어요.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똑딱똑딱 울렸어요. 진아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안 좋은 말을 많이 하셔. 더럽다, 냄새난다, 나가라. 매일 그런 말만 하셔. 그럴 리 없어요.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당신은 몰라. 당신 없을 때 어머니가 어떤지. 나는 8년 동안 참았어. 더 이상 못 참겠어. 진아의 목소리에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누구보다 예의 바른 분이셨습니다.
며느리를 함부로 대하실 분이 아니었지요. 내일 아침에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갈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 다시 얘기합시다. 마음대로 해. 진아는 안방이 아닌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홀로 거실에 남았어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아내는 어머니를 학대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치매 진단서는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새벽 3시, 저는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불을 끌어안은 채 작게 떨고 계셨어요.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현우야,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집안을 어지럽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는 아무 잘못도 없으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반드시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어머니를 지켜내겠다고. 그것이 아들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놓인 어둠은 아직 걷히지 않고 있었지요. 그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곳. 먼지가 쌓인 책장 앞에서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해가 뜨자마자 움직였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근처 종합병원 신경과로 향했어요. 진아는 새벽에 집을 나갔습니다. 출근한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요. 택시 뒷자리에서 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하지만 어머니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병원 대기실은 한산했습니다. 오전 9시 첫 진료 시간이었지요. 접수를 마치고 기다리는 동안 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30분 후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의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지요. 치매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환자분께서 불편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의사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럼 왜 검사를 받으러 오셨는지 저는 지난 며칠간의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다만 다용도실에 갇혔던 일은 말하지 않았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 검사부터 해보겠습니다. 간이인지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날짜 말하기, 간단한 계산, 그림 그리기. 어머니는 모든 질문에 또렷하게 답하셨어요. 의사는 검사지를 검토하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치매 증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인지 기능도 정상이에요. 정말요? 네. 혹시 다른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진단서를 가져오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자분 상태로는 치매가 아니에요. 의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진아가 거짓말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어머니와 함께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따스했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현우야, 며느리한테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집에 들어온 게 잘못이었나 보다. 너희 부부가 편하게 살아야 하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히 모셔야죠.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어깨를 가만히 안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아버지 친구분이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아버지와 대학 동기였어요. 아버지 장례식 때 명함을 주시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셨지요. 현우 씨, 오랜만이에요. 법률사무소는 조용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저를 응접실로 안내하셨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시며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진아의 거짓말, 어머니를 가뒀던 일, 치매 조작 의심. 김 변호사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계셨어요. 심각한 문제네요. 노인 학대에 해당합니다. 고소할 수 있나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김 변호사님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두툼한 서류 봉투였지요.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현우 씨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버지가요? 네. 유언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봉투를 열자 서류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부동산 등기 부등본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어머님 명의로 된 토지입니다. 경기도 의정부 쪽인데 작년에 재개발 확정 지역으로 선정됐어요.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평가액 100억 원. 믿을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아버지가 이런 땅을 남기셨다고요? 네. 40년 전에 사셨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을 위해 평생 모은 돈으로요. 절대 팔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영상 파일이 재생됐어요. 화면에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현우야.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3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떠난 후겠지. 아들아, 어머니를 잘 모셔라. 이 땅은 어머니를 위한 거다. 절대 어머니 명의에서 옮기면 안 된다. 누가 뭐래도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가셨던 겁니다. 현우 씨, 혹시 아내분이 이 땅에 대해 알고 있나요? 모를 겁니다. 저도 처음 알았으니까요.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요. 만약 이 땅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 김 변호사님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진아가 왜 어머니를 치매로 만들려 했는지, 법정 대리인이 되어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것이겠지요.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집에 돌아가서 아내분의 행동을 관찰하세요.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물어보세요. 혹시 이상한 점을 본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오며 결심이 섰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어머니를 지켜내겠다고.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아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방에 모신 후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책상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 제가 반드시 어머니를 지킬게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지요. 진아의 행적을, 그녀의 계획을 하나하나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빠르게 지나간 시간이기도 했지요. 증거를 모으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진아는 자신의 계획이 들통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녀의 노트북에서 저는 모든 걸 발견했습니다. 윤태영이라는 변리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들, 어머니 명의의 토지 매매 계획서, 그리고 치매 진단서를 위조하려던 흔적까지. 이웃 주민들도 증언해 주었습니다. 윗집 박 아주머니는 일주일 전밤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낯선 남자 목소리도 함께 들렸다고 하셨지요.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진아와 윤태영이 함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모든 증거를 김 변호사님께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지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노인 학대와 재산 편취 미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진행해 주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차분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어요. 진아와 마주 앉은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지요. 진아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한 일 다 알아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진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윤태영이라는 사람, 당신과 불륜 관계였죠. 그리고 둘이 함께 어머니 재산을 노렸어요. 무슨, 다 증거가 있어요. 메시지 기록, CCTV 영상, 이웃 증언.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법정 대리인 자격을 얻고 토지를 팔아 돈을 가로채려 했죠. 진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나는 그냥 뭐요? 100억 때문에 82세 노인을 학대했어요. 추운 다용도실에 가두고 끈으로 묶어놨어요. 미안해. 진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이미 고소했어요. 노인 학대 및 재산 편취 미수 혐의로요. 그리고 이혼 소송도 시작했습니다. 현우야, 제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왜 그랬어요? 당신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었나요? 진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주세요. 그게 진아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진아와 윤태영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노인 학대는 명백한 범죄였고 재산 편취 미수도 인정되었습니다. 이혼도 정리되었지요. 어머니의 법정 후견인은 제가 되었습니다. 100억 원대의 토지는 어머니 명에 그대로 보전했어요. 아버지의 유언대로 말이지요. 그해 겨울, 어머니와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강 근처의 조용한 동네였어요. 어머니는 남양 거실이 마음에 드신다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현우야, 미안하구나. 이사 첫날 저녁,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왜 미안하세요? 내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됐잖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예전보다 훨씬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늦어서 죄송해요.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아니다. 내가 지켜줘서 고맙다.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밤 새집 거실 창가에 서서 강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강물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어요. 대학로의 불빛들이 물 위에 반짝이고 있었지요. 지난 한 달을 돌아봤습니다. 충격과 분노, 배신과 슬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요. 재산도 명예도 젊은 아내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곁에 계신 어머니, 그분을 지키는 것. 그게 아들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와 함께 근처 시장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신선한 채소를 고르시며 즐거워하셨어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와 이야기도 나누셨지요.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된장찌개 먹고 싶구나. 그럼 제가 끓여드릴게요. 네. 요즘 요리 배우고 있어요.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햇살 같은 미소가 번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주방에 섰습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된장찌개를 끓였지요.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계셨어요. 가끔 주방 쪽을 바라보시며 미소 짓곤 하셨습니다. 다 됐어요, 어머니. 상을 차려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어요. 된장찌개 맛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역시 아들이 해주는 밥이 최고구나. 자주 해드릴게요. 고맙다, 현우야. 그날 오후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절을 올리고 차례를 지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다 컸어요. 든든하고 의젓해요. 어머니가 산소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흔들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잘 모실게요. 약속드려요. 저도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어머니가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예전보다 약해진 걸음걸이였지만 발걸음은 가벼워 보였어요. 현우야, 행복하니? 네, 어머니. 행복해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소박한 일상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방에서 쉬고 계셨고,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고, 또다시 일어설 수도 있지요.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하느냐였어요. 저는 어머니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세요. 돈도 명예도 모든 것이 사라져도 결국 남는 건 사람입니다. 곁에 있는 그 소중한 사람들을 꼭 지켜주세요. 그게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별빛 인생 은빛 사연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 구독 버튼 한 번이 저희 채널을 움직이는 엔진입니다. 이 마음을 기억하며 다음에도 더 깊은 감동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자님의 삶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응원하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감사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